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그 수업 텍스트 중에 마당을 나온 암탉 애니메이션 감상을 통한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이 텍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이 극장에서 방영했던 영화인데 혹시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못 본 사람은 유튜브에 가면은 이게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지금 이렇게 1시간 32분짜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을 치면은 나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나면 아무래도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간단하게 이제 스포일러를 피하면서 줄거리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좁은 양계장에서 매일같이 기계적으로 알만 나와왔던 암탉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잎삭. 마당으로 나가 자신의 알을 품고 싶은 자유를 갈망한다. 그리고 며칠을 굶어 쓰러져 버리자 주인은 닭이 죽은 줄만 알고 밖에 버려버리고 만다. 어쨌든 탈출에 성공한 잎삭. 하지만 굶주림에 사냥을 나온 애꾸는 족제비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고 만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청둥오리 나그네. 그의 도움으로 잎삭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평생 소망이었던 마당으로 돌아가지만 수탉을 비롯한 다른 녀석들의 텃세는 만만치 않았다. 결국 마당 밖으로 쫓겨나온 잎삭. 그러던 중 수달 한 녀석과 우연히 마주하게 된다. 수달은 미리 나그네의 부탁을 받아 그녀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며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은인 나그네를 만나게 된다. 그의 옆에는 이미 하얀 오리가 배우자로 자리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어느 날 밤 애꾸는 족제비가 나타나 나그네 배우자를 사냥해버리고 그녀가 남긴 알을 잎삭이 우연히 발견하면서 본인이 직접 오리알을 품게 된다. 며칠 후 또 한 번 족제비의 습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나그네. 그리고 알에서 깨어난 청둥오리 초록. 아기오리는 잎삭을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하게 되고 양계장 출신의 암탉과 청둥오리는 순식간에 모자관계가 돼버리고 만다. 잎삭은 자신이 마음으로 낳은 초록과 함께 족제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전체적인 분위기나 포스터만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귀엽고 행복한 스토리의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태생적 차이로 인한 인물들 간의 갈등, 부모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생태계 속 양육광식이라는 시스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먹고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은 꽤나 어둡고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애니의 원작인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의 작가 황선미 씨는 비록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이긴 하지만 어른 이야기라고 인터뷰한 바 있다. 단 장르적 특성상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장난스러우면서도 익살스럽게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원작이나 애니를 본 많은 이들은 다소 충격적이었던 잎삭의 최후에 대해 새드엔딩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잎삭은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거의 다 했다라는 작가의 언급을 통해 어쩌면 가장 억지스럽지 않으면서도 당연한 결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오성윤 감독은 원작 마당을 나온 암탉을 접하자마자 이건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애니메이션화를 계획하게 된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같은 시기에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 또한 책을 본 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장 오 감독을 찾아오게 된다. 결국 마당을 나온 암탉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오돌토기와 영화사 명필름의 공동 제작으로 착수하게 되었고 오 감독은 영화 쪽의 노하우를 받아들여 조금 더 수월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실 감독은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려 했으나 원작을 처음 읽고 결심한 것 중 하나가 자연주의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3D의 딱딱한 질감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접해왔던 미국이나 일본 애니와는 차별화된 우리만의 독특한 그림으로 승부하기 위해
처음은 동양화에서 시작해 점차 서양화 기법이 접목되면서 나름의 신선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 원작의 배경은 저수지로 설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생태계를 비롯한 조형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천년기념물 제524호인 우포늪 기사를 읽은 후 작중 배경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제작진이 수차례 직접 답사하며 디테일한 부분까지 반영하였다. 봄에 갔을 때 보았던 보라색의 자우년 군락지를 보고서는 한 송이 꺾어서 꽂고 싶을 만큼의 아름다움을 느꼈기에 잎사귀 꼬리에 자운형 한 송이를 꽂게 되었다. 후반부에서는 병약해진 잎사귀, 눈 속에서 노란 꽃을 발견하고는 한껏 밝은 표정을 짓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때의 꽃은 뒤에 나오는 잎사귀, 새 생명인 족제비의 아기들을 찾아내는 것과 연관지어 새로운 생명인 봄을 알리는 첫 번째 꽃, 복수초를 사용하게 되었다. 녹음 방식은 선녹음 후작화로 이루어졌으며 추후에 본녹음을 한 번 더 진행함으로써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캐릭터들을 완성시켰다. 또한 애니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해 영화 올드보이, 드라마 겨울영화 등을 작업했던 이지수 음악감독이 지휘복을 잡았고 2011년 3월 프라하를 직접 방문해 체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웅장한 스케일의 OST를 완성하였다. 오랜 노력의 결실로 개봉 24일 만에 15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한국 애니메이션에 커다란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한여름 성수기를 타겟으로 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나 한국 영화 대작들 사이에서도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 놀라움을 더하였다. 역대 극장 개봉 한국 애니메이션 중 1위를 기록하였고 벨기에의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포르투갈의 판타스포르토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판타스틱 영화제로 꼽히는 스페인의 스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최우수 가족영화상을 수상하였으며 흥행 덕을 보고자 시중에선 이러한 제품이 팔리기도 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애니메이션 성공 이전에 2000년 5월 29일 출간된 원작 동화 또한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였으며 영문판으로 수출되어 영국에서 베스트셀러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주연 인물이라 볼 수 있는 잎삭, 초록, 나그네, 달수의 목소리는 배우 문소리, 유승호, 최민식, 박철민이 연기에 많은 이슈를 끌었다. 그리고 각 캐릭터들의 외모는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들의 느낌을 많은 부분 반영했다고 한다. 잎삭을 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애드립을 뽐내 달수 주인공이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개나 고양이, 토끼가 아닌 닭, 그것도 난용종 암탉으로 발탁된 이유는 원작 작가가 우연히 오리와 닭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길들여진 오리는 자기 알을 품지 않는다와 암탉은 털이 빠진 가슴으로 알을 품는다 라는 상반된 정보를 알고 난 후 주인공 암탉이 오리 알을 품게 된다는 설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주목하는 꽃이나 열매는 잎사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즉, 잎사귀는 어머니다 라는 은유를 통해 작품의 주인공 이름을 잎삭으로 장명하게 되었다. 수달의 경우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는 오리지널 캐릭터로 늪의 공인중개사이자 주인공 모자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릴 적 심부름 갔다가 헷갈리거나 까먹었던 기억을 떠올려 달수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힘들면 그냥 수달이라고 불러. 수달수? 그런데 수달이란 동물이 족제비과라는 점 때문에 고증 파괴 캐릭터라는 의견이 있다. 생물학적으로 수달의 사냥감인 오리, 그 중에서도 새끼 오리를 잡아먹지 않고 수영을 가르쳐주는 등 옆에서 도움을 준다는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애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애초에 조력자 역할이었다면 잎석과 초록모자를 끝까지 괴롭힌 애꾸는 족제비를 수달이 직접 처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다. 족제비보다 더 큰 수달이 잎사모자 옆에 붙어 있는데 감히 애꾸는 족제비 입장에선 덤빌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말 또한 크게 바뀌었을 거라 생각한다. 애꾸는 족제비는 작중 주인공 일행을 괴롭히는 악역을 담당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후반부에 밝혀지는 그녀의 정체로 인해 족제비 또한 잎삭과 다를 바 없는 인물이란 점이 드러났다.
즉 족제비를 통해 자연 속 많은 동물들 사이에 생존을 위한 먹이사슬만이 존재할 뿐 절대 악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잎삭의 친구인 잭은 참새의 울음소리를 떠올려 이름을 장명하기도 했지만 미국 이름 중 잭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수출했을 때를 대비해 정한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지보리 사형제의 외형을 살펴보면 처음과 마지막 녀석이 똑같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그 둘의 이름을 각각 낮은 도, 높은 도로 지으면서 지금의 도미솔도라는 사형제의 이름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아주 디테일한 면이 있네요.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있어요. 자, 뭐 이제 이 국상 개방했을 당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코스트 좀 이름이죠. 저는 이제 직접 개봉했을 때 사실 봤습니다. 이게 이제 원작이 동화가 있다는 것도 이제 그 뒤에 알았지만,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텍스트는 이 이민일전 마당을 난 암탉을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경험이 어떠한지를 그러니까 관점을 이 다문화적 관점에서 이제 이 의미를 봅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는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보통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 내러티브를 우리가 이렇게 탐구하는 것은 어떤 경험을 탐구하는 방법 중에서도 실적으로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서의 내러티브를 강조하고 경험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제 이 내러티브 탐구 방법인데, 이야기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적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내러티브는 단순히 이야기나 이야기하기의 의미를 넘어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앞에 이제 목차를 보고 서론을 보면 이제 서론부는 뭐 우리가 다른 수업 내용에서도 뭐 했다시피 지금 현재가 전 세계 글로벌 사회가 이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라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피해갈 수 없고,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출생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데, 우리는 1990년대 이후에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또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죠. 외국인 유학생, 막 이렇게 많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이제 변했고, 물론 2015년도부터 우리 국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외국인 주민 현황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때 벌써 약 180만 명이었어요. 이건 2022년, 올해 이제 2022년도는 통계가 아마 정확하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지금 불이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텍스트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냥 딱딱한 이제 뭐 이론적인 텍스트만 보면은 우리가 또 좀 내용 흡수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또 뭐 동화나 다른 어떤 영상 매체 등을 통해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접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이 텍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나중에 보면 이
애니메이션이 마당을 나온 암탉을 감상하고 또 그 소감을 다른 그 동료 학생들하고 소감을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문화 인식에 관해서 각 대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걸 조사해서 이제 담은 내용이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텍스트입니다. 앞부분에 뭐 다문화와 관련된 배경 지식, 뭐 최근에 어떤 사회적 현상 이런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바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그 설정한 연구 퍼즐을 보면은 우선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을 감상한 이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어떠한 다문화 인식 경험을 가졌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애니메이션을 감상한 후에 소집단으로 이렇게 조별로 뭐 소집단이랍시다. 활동한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또 그 이야기가 그들의 다문화 인식에 주는 의미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점도 한번 살펴보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소집단으로 참여한 그 경험한 이야기가 이 연구 참여한 대학생들의 향후 미래의 그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진로 계획하고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텍스트 이제 여기 204쪽이지요. 연구 방법 여기를 먼저 보면은 이 만화 영화지만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코넬리와 클랜디닝이 존 디웨이의 사상을 바탕으로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발전시킨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러티브라는 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경험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내러티브와 관련된 다양한 강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좀 사투리로 이바구라고 됐어요. 이바구. 이야기라는 뜻이 있는데 이런 내러티브를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결국은 경험으로서의 어떤 삶을 연구하는데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지금 취했고 우리가 보는 이 텍스트 연구는 이 이제 외국 학자들이 제시한 이 내러티브 탐구 절차 중에서 원래는 5단계인데 3단계로 이제 줄입니다.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3단계로 간략화했겠죠. 뭡니까? 먼저 현장으로 들어가기, 그 다음에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그 다음에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이런 이제 3단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으로 들어가기로 이제 가겠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여기서 특정 대학 이름을 거론하진 않죠. 어느 대학교에서 2015년 2학기에 개설된 강좌가 다문화 심리와 상담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이때 있죠. 이걸 각색한 게 이제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인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총 93개 1시간 32분 28초 약 93분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총 62장이고 전반부에는 한 25분까지는 아까 잠깐 소개됐지만 잎사귀
좀 몇차 한번 펴볼게요. 알만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 장면은. 그래서 연반부 25분까지는 잎사귀 병아리의 탄생을 보고 싶다는 그 소망을 갖는 것. 양계장에서 기계적으로 알만 낳고 하니까 이제 자기 실제 새끼를 못 낳잖아요. 이게 참 어떤 좀 불급한 현실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병아리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 이제 병아리를 자기가 낳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일례 덤불에서 의미 없는 알을 발견할 때까지 이야기. 그 서사가 이제 전반부 한 25분까지 해당된답니다. 소리를 낮출게요. 그리고 이제 26분부터 74분까지는 이제 시나리오상 16에서 54장인데 이 초록이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 거기에서 이제 정체성의 혼란으로 잎사귀와 갈등하고 원래 자기 어머니가 아니니까 그죠? 종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수꾼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후반부 75분부터 93분까지는 잎사귀 이 초록과 이별하고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잎사귀 병아리의 탄생을 보겠다는 꿈을 실현하거나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이야기는 원작과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은 알을 낳는 일을 하는 암탉 잎사귀가 결국은 우리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자유로운 마당에서 살면서 알을 부화해서 엄마가 되고 싶다. 그렇죠? 알만 항상 낳고 인간들이 먹는 달걀만 제조하는 그런 기계적인 닭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새끼를 낳고 싶다는 그런 어떤 소망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잎사귀는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여기자 자기 삶의 의욕이 사라져서 결국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어쨌든 무사일성으로 살죠. 그래서 이걸 기회로 마당으로 나가게 되고 그런데 마당에 살고 있던 동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숲으로 가게 돼가지고 애꾸는 족제비한테 죽을 뻔했던 자신을 구해줬던 청둥오리 나그네 청둥오리죠. 그 알을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품고 부화시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이제 알에서 태어난 이 청둥오리에게 초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래서 초록이의 엄마가 되어 사랑으로 이제 키우는데 초록이가 나중에 자라면서 청둥오리와 닭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걸 주변의 시선, 이상한 시선을 보면서 이제 점점 깨닫게 되죠. 그리고 놀림을 받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이가 자신의 존재와 상황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워하게 되고 결국 초록이가 이제 반항하면서 이제 모자간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지만 결국 잎사귀가 이를 수용하고 사랑으로 감싸서 초록이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청둥오리로 살아가기 위한 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중에 이제 날아가는 법을 익힌 초록이가 청둥오리 무리와 그 무리의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이제 엄마 잎사귀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이 들고 힘들어진 힘이 없어지죠. 잎사귀가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초록이를 배웅하고 나서 떠나보내고 나서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족제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 자기 새끼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모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아니까 연민의 정을 느끼죠. 그래서 족제비 엄마의 먹이가 되도록 자신이 몸을 내어줍니다. 희생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마당을 나온 암탉 이야기가 자, 여기 제가 소리를 이제 줄여서 화면만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화면을 이제 나그네 청둥오리죠. 작게 하니까 조금 더 선명하네요. 그래서 이 마당을 나온 암탉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 그 208쪽에 한번 봐보세요. 가족과 모성애를 중심 주제로 삼으면서도 갈등과 협력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관점을 달리하면 이런 면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살아낸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협력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 그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었던 이 문화적인 갈등 혹은 억압, 차별의 이야기와 그런 이야기도 연상할 수 있도록, 접촉할 수 있도록 자기 내면의 어떤 생각과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을 빚고 통합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생활 속의 이야기를 발견해내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른 학습자들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상호 소통하여서 좀 더 풍성한 삶을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이용해서 다문화 관련 교육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이제 동화 이야기에 비해서 애니메이션 특유의 어떤 좀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즐겁고 생생한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느껴지죠. 동화보다는 영화가. 그래서 학습자들이 학습 동기를 촉진하는 데도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 학습자들이 이제 이 수업을 수강한 수강생들이죠. 동시에 한 공간에서 이 영화를 감상하고 감상한 후에 다른 학습자들과 이 감상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점에서 아주 이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현장 텍스트에는 마당을 나온 암탉 애니메이션을 감상한 후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 관찰 기록이라든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보고서라든지 리포트죠. 또 심층 면담한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내용에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만든 것으로서 결국 현장의 어떤 상황을 잘 보여주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연구 참여자 학생들한테 개방적인 질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연구 참여자 스스로가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연구 참여자와 나눈 이야기를 중요한 자료로 이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세한 질문도 하고 이런 내용을 참여자들이 답변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결국 현장의 텍스트가 연구자나 연구 참여자나 또는 이 양쪽 모두의 자기들이 선택한 관심 혹은 무관심 이런 걸 다 총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연구 텍스트의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연구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연구 결과물 보기 전에 또 조금 우리가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28분 녹화됐네요. 조금 아직 여유가 있네요. 리뷰한 내용을 잠깐 봅시다. 이 영화에 대한 리뷰 내용을. 아마도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때는 제가 일본 애니를 가장 열심히 볼 때였고 만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몰입하게 되는 스토리텔링을 지닌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애니의 감독을 맡은 오성윤 감독과 명필름 제작사의 심재명 대표는 원작을 보자마자 꼭 애니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함께 입삭을 벌이게 되죠. 이때 애꾸는 족제비에게 죽을 뻔하지만 나그네라는 이름의 청둥오리에게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족제비 녀석 항상 조심해야 돼. 저놈은 살아있는 먹이만 노리는 악랄한 놈이니까.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마당에 왔지만 이미 자리 잡은 동물들의 텃세가 심해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 개천에서 수달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달수라고 불리는 그 수달은 야생의 공인중개사 역할을 자처했던 캐릭터였고 나그네에게서 잎사귀의 이야기를 들었던 달수는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어 드디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나그네를 보게 되지만 이미 나그네의 옆에는 임자가 있었기에 함부로 다가갈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잎삭을 습격했었던 애꾸는 족제비가 나그네의 아내를 죽이는 사태가 벌어졌고 나그네가 족제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 잎삭은 나그네의 집에 들어가 보았고 그곳에는 나그네의 아내가 낳았던 알 하나가 있었죠. 알을 그토록 품고 싶어 했던 잎삭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게 되고 이를 본 나그네는 알을 지켜주는 것에 감사하여 잎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그네마저 족제비에게 죽음을 면치 못하였고 이에 절망하지만 알에서 태어난 나그네의 아이를 본 잎삭은 죽을 때까지 아이의 어머니로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마당을 나온 암탉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야기가 지날수록 각 캐릭터들의 심경 변화와 성장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나타내고 태생적인 종의 차이로 인한 잎삭과 아들 초록이의 갈등은 마치 현실에서 피는 다른 여기서 나오는 이제 태생적인 종의 차이, 그죠? 이런 게 이제 다문화와 관련된 연관되는 가족의 연을 맺는 사람들과 오버랩되어 태생적 한계를 초월한 어머님의 사랑은 충분히 세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공감을 하게 해주는 연결점을 내세운 아주 훌륭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세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했죠. 이제 이것도 문화와 연관될 수 있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연의 법칙 중 하나인 먹이사슬을 주요 위험 요소로 배치하여 긴박함과 현실적인 부분을 동시에 내포시켜 더욱더 작품 내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죠. 하지만 역시 이 애니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완결까지 가는 그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초록이의 비행경주를 지켜보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오래전 자신이 꼬리에 꽂아둔 자운형꽃이 시들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자운형꽃은 잎삭이 마당을 나오고 자유를 느끼게 되며 한 첫 번째 행동이자 잎삭이 다른 양계장 닭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꽃이 시들게 되면서 잎삭의 엔딩을 암시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로서 잎삭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잎삭은 우연히 애꾸는 족제비의 보금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는 족제비의 갓난어린 새끼들이 있었죠. 하필 이때 초록이를 습격한 애꾸는 족제비가 같이 보금자리 앞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를 눈앞에 본 잎삭은 주저없이 애꾸는 족제비의 새끼를 발톱으로 쥐어 초록이를 구하는 장면은 잎삭이 정말 멋진 엄마로서의 모습이 폭발하는 장면이자 동시에 여태까지 악역으로 묘사되었던 애꾸는 족제비와 잎삭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 장면입니다. 먹이사슬의 관계에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초록이를 떠나보낸 잎삭은 후에 자신의 사명과 수명이 다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같은 처지에 있었던 애꾸는 족제비에게 자신을 먹이로 삼으라는 말과 함께 그래. 나를 먹어. 네 아가들이 배고프지 않게. 족제비는 눈물을 흘리며 잎삭을 향해 달려갑니다. 잎삭은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함으로써 꿈을 결국 이루게 되었다는 관점으로 보면 해피엔딩이지만 어머니의 죽음도 알지 못한 채 재회를 할 수 없게 된 초록이의 입장에서는 새드 엔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복합적인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TMI로 자운형꽃이 시들어 떨어진 그 다음 장면에 잎삭은 눈밭에 홀로 피어난 복수초를 보고선 안정을 취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복수초의 꽃말은 동서양에 따라 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영원한 행복, 서양에서는 슬픈 추억이라는 대비되는 의미를 지니는데 앞서 설명한 복합적 엔딩을 암시하는 도구이지 않나 추측해볼 수 있으며
복수초의 뜻이 복과 장수를 뜻한다곤 하지만 이후 잎사귀의 죽음이 암시되는 완결을 보면 굳이 그 꽃의 뜻보다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기도 한 복수초를 새 생명에 빗대어 곧 족제비의 새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말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잎사귀 모델인 황선미 작가의 아버지가 고인이 되어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서 글을 쓰게 된 결과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에 이 작품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고인들을 그리워하는 슬픈 사람들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림과 연출 그리고 음악 부분으로도 마당을 나온 암탉은 현재 암울한 한국 애니 시장에게 던지는 완벽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30억이라는 정말 적은 예산으로 이 애니에선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대부분의 한국 애니가 그러했듯이 3D 애니를 하려 했으나 원작의 느낌과 어울리지 않다고 해서 2D 애니로 바꿨다고 합니다. 실제 영화에서 나오는 배경들은 한국의 우포늪이라는 곳에 직접 사전 답사를 하며 디테일을 추가하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문화 심리와 상담이라는 그 속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죄송합니다. 감상하고 감상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어떠한 다문화 인식 경험을 했는지 그러한 경험에 이제 부여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걸 이제 알아봤겠죠. 자, 그래서 우리 텍스트로 이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그래서 이제 먼저 편견과 무관심에서 벗어나 세상을 보다 잎사귀와 나와의 차이. 자, 첫 번째 이제 관점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참여한 이제 학생 이름은 이제 그 개인정보를 생각해서 그냥 이제 아마 다른 이름을 했을 거예요. 정아라고 하는 학생. 정아가 이 수업을 듣게 된 것은 물론 수강 신청이 가능한 또 전공 과목인 것도 뭐 이유가 되지만 그의 여름 방학에 이제 유럽 3개국 여행을 다녀왔답니다. 그래서 해외 봉사나 국제 문화 교류나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았던 학생 같은데 이 한국인 가이드가 이 함께 이제 한 단체 여행인데 그 현지에 가서 그 외국인들과 직접적 추가할 기회는 별로 없었지만 왜냐하면 가이드 안내로 이제 여행하니까 그죠. 다른 나라를 보고 이제 오니까 다른 나라와 이 타 문화에 대한 좀 알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생겼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수업, 다문화 관련 수업을 이제 저희가 청강하게 되면서 막 그런 계기가 됐답니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 중에 은영이라는 학생은 다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자기 앞으로 진로와 관련해서 보육교사를 꿈꾸는 학생인데 그래서 이 보육교사로서의 미래를 계획하는 자기 그 향후 진로와도 또 연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수강했답니다. 그래서 은영이에게 이 다문화는 좀 사실 체감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었지만 이전에 다른 수업들에서 그랬듯이 성실하게 이제 수업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강생들에게 이제 애니메이션 이 마당을 난 암탉을 감상하게 하고 또 이 수강생들에게는 애니메이션을 다문화적 관점에서 봐라 이렇게 과제를 줬답니다. 이제 정아라는 학생은 이미 이전에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이 극장이 개봉되었을 때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수달 캐릭터가 재미있었고 암탉 잎사귀가 사랑하는 아들 소록이를 청둥오리 무리로 떠나보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감동적이었다. 이런 이제 기억이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은영이는 극장 개봉 당시에는 이게 뭐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다 생각해가지고 보지 않았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다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아마 영화를 볼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은영이가 한 말이 나오죠. 완전히 잊고 있다가 다문화적 관점에서 보라고 하니까 수업을 들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니까
실제로 관점을 거기에 맞추고 보니까 다문화적 요인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점을 보고 갖고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아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양계장에 갇힌 채 알을 낳아야 하는 이런 소지의 암탉 잎사귀지요. 잎사귀가 모성 본능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계적으로 알만 낳는 거는 이제 자기가 삶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거부해가지고 농장에서 내버려지 가지고 족제비한테 잡아먹힐 뻔한 그런 위기도 겪고, 그래 이제 흑간으로 갔지만 흑간에 살던 다른 가축들이 자신들과 다르다면서 밀쳐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다문화와 관련된 것과 연상시키면은 관점을 그쪽에 맞추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농장을 벗어나서 숲으로 간 잎사귀가 청동오리 나그네 둥지에서 이제 그 알을 발견해 가지고 품고 새끼가 태어난데 이름을 자기 새끼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 새끼처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다문화적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정아라는 학생은 자신과 다른 종이지만 이를 이제 받아들이고 포용한다는 거, 잎사귀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다르면 밀어내리는 일부 사람들이나 혹은 자신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의 그런 모습을 떠올렸고 잎사귀와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암탉 잎사귀와 청둥오리 초록이가 가족이 되었지만 이제 초록이가 성장하면서 결국 외모가 다르니까, 그죠? 닭하고 이제 청동오리가 뭐 결국 크면은 완전히 달라지죠, 외모가. 그래서 다른 이들한테 엄마 잎사귀는 닭인데 초록이는 청동오리니까 다른 가족들이 놀리고 이렇게 조롱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현실, 우리의 지금 저 외국인 이주민자들에 대한 우리의 현실과 좀 연상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잎사귀와 초록이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지만 유의 시선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고 뭐 이런 게 이 학생 정아에게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을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었다. 영화를 보고 이 정아와의 면담 해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읽어보면 이제 오프라인 같으면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읽어보라 했겠죠.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변에서 쟤는 엄마와 달라.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그게 우리 현실하고 맞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와 다르다고 흑인들이 오면 시큼해. 이러고 조금만 색깔이 어둡거나 이러면 평상시도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사귀면 쟤 왜 저래?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정작 본인들은 괜찮을 텐데 저는 어느 순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 그대로 면담하면 그대로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우리 뭐 저도 예전에 어린 이제 학생 때 흑인들 보면 깜둥이라고 놀리고 놀리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즐기라 하고 이제 보내줄 때도. 근데 어린 학생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크면서 여러 사람들을 접하고 이제 사회생 길어지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면 다행인데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이제 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암탉 잎사귀가 이제 청동오리 초록이를 자기 새끼로 대하는 장면에서 이 정아가 자연스럽게 만약 자기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했답니다. 더군다나 정아가 사는 곳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답니다. 가까웠답니다. 그래서 정아가 길에서나 뭐 버스, 지하철 이런 곳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이제 보는 기회가 많았다는데 정아가 마주치는 외국인들은 주로 동남아시아인들이었고 그럴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인들이 아무래도 키도 작고 좀 젊고 왜소하니까 그죠?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봐도 좀 촌스럽고 뭔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그죠? 그래서 정아도 그런 생각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느꼈는데 이런 거부감이 동남아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 일부 사람들의 부정적 편견, 어떤 선입견 이거하고도 좀 비슷하다. 또 정아는 초록이가 엄마 잎사귀와 다르게 생겼다고 초록이를 놀리고 배척하던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평소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좀 밀어내던 정아 자신의 모습을 좀 오브랩, 자신의 모습과 오브랩 된다는 것을 느꼈대요. 이게 이제 정아가 직접 면담할 때 정아와 면담 영역이 나오죠. 이런 것도 우리가 참조할 수 있고, 또 은영이 같은 경우도 정아처럼 잎사귀가 우연히 발견한 이 청둥오리 둥지 속에 알에서 태어난 초록이를 보고 우리 아가라고 부르는 장면에서 이 잎사귀의 수용적인 태도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영이에게 우리라는 이 말이 가족이 아닌 낯선 대상, 잘 알지 못하는 낯선 대상에게는 사실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영이는 우리가 아닌 우리 밖의 사람들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가 길에서 만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여기도 이제 직접 한 말이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은영이와의 면담 내용.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은영이의 면담 내용을 통해서 또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정아와 은영이의 면담 내용에서 우리가 가진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하면 또 여러분 피곤하고 한번 볼까요? 좀 47분, 약 50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텍스트 214쪽에 다름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잎사귀의 사랑과 연기, 다음 시간에 요 2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